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전 초등학생과 중학생 감염이 확인됐고 또 경로가 명확치 않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이른바 몰카 범죄 소식, 또 대규모 발굴을 하겠다고 선언하고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산내 집단 학살 유해 발굴 사업의 실태도 심층 취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오늘 오전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전시는 이번 주 동안 대전 지역 1,200여 개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아이가 갇힌 가방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합당이 오늘도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국 여당이 정보위를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인터넷 공유기 안에서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한내 골령골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당한 지 70년이 됐지만 수습된 유해는 50여 구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발굴 사업도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이어지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4명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해 초, 중학교 자녀 2명도 잇따라 확진돼 해당 학교가 잠정 휴교를 했습니다. 대전시는 모든 어린이집을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솔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60대 여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이 확진됐고 조금 전 이 여성의 자녀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40대 여성은 대전시 대성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녀 2명은 대전 충남중학교와 천동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잠정 휴교를 대전시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해당 어린이집을 오늘 휴원 조치하고 종사자 5명과 원생 19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모든 어린이집 1,200여 곳을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확진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1일 대전 파남 장로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에 다음 달 1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신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어제 확진된 60대 남성의 부인입니다. 해당 남성이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와 대전 대신고의 민간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확인되면서 두 학교 모두 전교생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해당 통학 차량을 이용한 대전 외고 학생 17명 가운데 15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대신고는 학생 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의 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을 경증 환자용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가 어린이집과 학교, 교회 등 우리 생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접촉자끼리 감염되는 양상이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전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중심엔 방문 판매 업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단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일단 지난 금요일 확진된 102번과 104번, 주말 동안 확진된 105번과 110번 등 최소 4명을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 없이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난 지표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 동선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지역을 오가며 일하긴 했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충북 옥천과 충남 금산 등 최근 들어 확진자가 없었던 곳입니다.
이들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지금까지 9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어린이집과 학교, 교회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고 증상 발현 사나흘 뒤에야 검사를 받아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며칠씩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병원을 다니고 약국 다니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으니까 결국은 선별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또 확진자의 20-30%가 무증상이었다며 어디에서든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3차 감염까지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와 구내 식당을 분산해서 운영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인인 30대 남성 확진자가 근무한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는 직장 동료 1명과 같은 층 근무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송파구 식품회사에서도 왕성교회 교인 30대 남성이 확진된 데 이어 직장 동료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왕성교회와 관련해 3차 감염까지 발생했다면서 예배 후 소모임과 마스크 착용 소홀, 유증상자의 예배 참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교인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모두 22명이 감염됐고 환기불량,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7명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방역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도 종교시설보다는 시설 내에서의 여러 소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0인 이상 기업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시차를 둬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구내 식당도 2, 3부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장소를 피해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주최자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장소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된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이 오늘부터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네, 코로나19 지역 상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어갑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나온 확진자들을 보면 지난 주말 사이 나온 확진자들의 접촉자입니다. 네. 어제만 대전 충남에서 확진자 7명이 나오면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상황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 토요일에는 확진자가 이 대전 30대 남성 회사원 1명에 그쳤습니다. 전날에 4명, 또 그 전날에는 8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가 1명으로 줄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 토요일 밤부터 어제 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다시 대전 6명, 천안 1명 이렇게 7명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확진자들의 동선이었는데요. 환자와 환자 보호자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들렀던 사람들이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때문에 토요일 밤부터 어제 저녁까지 충남대병원 응급실이 일시 폐쇄되게 됐습니다. 네. 또 토요일에 나온 30대 남성 확진자에게서 이 2살 아들과 30대 남성 직장 동료가 확진됐는데요. 이 남성이 지난 21일 이 대전 파남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같이 예배를 본 40대 여성이 오늘 확진자로 나왔고요. 또 급기야 초, 중학교 자녀 2명까지 조금 전 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된 60대 남성은 둔산 전자타운에 들린 50대 남성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이 남성의 부인도 오늘 확진되면서 이 주말 상황 여파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추가 확진자의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 집단 감염 연결 고리가 교육 현장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문 판매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은 그동안 교육 현장과 연관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대전 둔천초 학생 학부모가 확진되면서 한 학년 전체를 귀가시키는 일도 있었고 이 주말을 거치면서 통학 차량 운전기사,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초중학교 이 자녀까지 확진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교육청에 이 잠정 휴교를 요청했고요. 대전에 있는 이 어린이집 1,200여 곳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운전기사 차량을 탄 학생들이 있는 대전 외고와 이 대전 대신고는 오늘부터 전교생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하기로 해서 급한 조치들은 일단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교사와 학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사례처럼 이 통학 차량 기사나 급식실 조리원, 학부모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확진자가 이 방문 판매 관련 고령층에서 주로 나왔던 것에서 최근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으로 바뀌면서 이 학교 어린이집 같은 교육 현장과 연결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성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나이나 직업 같은 확진자들의 특성도 달라졌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확진자 11명이 나왔었던 지난 22일을 전후로 보면 대부분 방문 판매를 연결고리로 이 감염 경로가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확진자도 보면 한 명은 방문 판매 관련이고 한 명은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지난 2, 3일 사이 최초 이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최소 4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확진자 수는 많았었지만 이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한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면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는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확산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만 보면 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 감염자가 31명이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67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돼서 69명이죠. 이전 넉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방역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역의 격리 병상은 여유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대전, 세종, 충남에서 특히 대전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전은 거의 포화 상황에 가까워졌습니다. 대전에서 운영 중인 격리병상은 충남대병원 36병상, 보훈병원 28병상 이렇게 총 64개 병상이 있는데요. 현재 충남대는 다 찼고 이 보훈병원에 병상 7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까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공동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청주, 충주 의료원까지 포함하면 256병상을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이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청권 생활치료시설로 가동이 되고요. 국군 대전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대전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대전시가 복지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와 국방부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발생 추이와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 병상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성용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그 의붓 어머니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선 이 계모가 아이가 들어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훨씬 끔찍한 학대도 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일 B군을 가방 2개를 바꿔가며 잇따라 가둔 뒤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자녀들이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뛴 것은 맞고요. 애들의 또 충격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갇혀있던 B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의붓어머니는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B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가량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씨의 추가 진술과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유발한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 대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치원의 CCTV 등을 확보해서 감염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오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유치원의 CCTV 녹화 영상과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형식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유치원장이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어제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해 줄 것과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10일부터의 간식과 점심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확진자는 1명이 또 늘어 모두 58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의심 증상 환자도 1명이 추가돼 16명이 됐고 4명은 여전히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 오전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오늘 오후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설치돼 있던 인터넷 공유기 안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공유기에 1mm 남짓한 초소형 구멍이 뚫려 있었고 또 상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전원선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안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7cm, 세로 2cm 크기로 인터넷 공유기 안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유기 앞면에는 1mm 남짓한 구멍이 뚫려 촬영 렌즈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공유기를 교체하던 기사가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와이파이를 교체하려고 와이파이를 들었는데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열렸는데 뭐가 카메라 같은 게 보여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몰래카메라가 거기. 불법 촬영 카메라입니다. 이 신호 혼선에 주의하라는 안내문까지 있는 걸로 봐서 이 송신 기능도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카메라의 배터리를 공유기와 연결해 충전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건물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무섭죠. 모를 건 아니겠지? 거기만 말고 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으니까. 경찰은 영상이 실제 전송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이제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주하시던 분 혹은 또 그 앞에 거주하시던 분까지 해서 지난해 3월에는 전국의 모텔 30여 곳을 돌며 인터넷 공유기나 드라이기 거치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800여 개의 영상을 촬영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아예 기소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 판단 요청이 잇따르자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손을 들어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번에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압력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취재 대상이 됐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여부 등을 외부위원들이 따져보게 됐습니다. 앞서 채널A 기자 측이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도 시작됐는데 두 개의 외부위원회까지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소집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 건과 관련해 단 하루 만에 본질적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했는지 우려된다라며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심의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사건 관계인이 소집 신청권을 남용할 경우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했는데요. 원구성은 일단락됐지만 다음 달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 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목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대표는 통일부 청문회 출석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일을 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쌀 페트병을 북한에 8차례 보낸 탈북민 단체 큰샘의 박정호 대표가 통일부 청문회 출석해 1시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가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했고요. 통일부가 큰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건 쌀 보내기 활동이 탈북 청소년 적응 교육이라는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큰샘 측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활동은 정관 목적 가운데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100차례 이상 진행된 활동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북한 정권에 대한 저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쌀 보내기 행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위헌적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청문 절차에 제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공식 모금 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그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정려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 절차에 불응했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대전 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수천여 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 직속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을 집단 처형한 정치적 살해 행위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해 발굴 작업은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추진한 2007년과 유족들이 추진한 2015년 단 2차례만 이뤄져서 모두 52구의 유해만 수습하는 데 그쳤는데요. 올해 추가 유해 수습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발굴 사업이 예정됐는데 토지 소유주의 보상 요구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유해 발굴 추진 상황과 함께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야트막한 둔턱이 자리한 곳 옆에 검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의 정치범, 충청권 보도연맹원이 한국전쟁 직후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희생자만 최소 3,000명, 최대 7,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군헌병대와 경찰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집단 처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형무소 수감자를 산내 골룡골로 옮긴 다음 구덩이에서 총살한 뒤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확살이 벌어졌기에 희생자들이 매장된 지역도 7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해 발굴은 대통령 직속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출범한 후 2007년 이뤄졌고 이후 유족들에 의해 2015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은 토지 소유주 협의 문제와 3천여만 원에 불과한 발굴 비용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2010년 상반기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2007년 낭월동에서 70일간 발굴 조사를 했지만 가장 많은 유해가 매장된 곳은 토지 소유주 협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고 극히 일부에서 34구의 유해만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발굴에 나선 2015년에는 18구의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2007년 발굴에는요. 발굴 예정지, 가장 유망한 발굴 예정지가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 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용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2015년에 할 때도 그 산이 그렇게 통신 운중하고 저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또 운중에서 유해 발굴 못한다. 발굴이 지체되는 사이 매장 지역의 훼손 우려도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농부들이 밭을 사용해서요. 다 헤쳐놨겠네요. 예, 봄에 오면은 트랙터로 이 밭을 갈아놓으면 뼈가 툭툭 삐졌어요. 요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이 치아가 한 주먹씩 나. 부모를 잃은 것도 모자라 연자제에 발목이 잡혀 힘겹게 살아온 유족들로서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빨갱이 새끼라고. 아버지가 이제 연자제 걸리니까 그 위에 쳐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이름 숫자만 좀 해서
죽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나이 70 넘은 게 작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는 올해 토지 매입 11억 7천여만 원, 발굴 비용 2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유해 발굴 작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산내 곤룡골 학살지 일대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해 발굴 사업 추진도 지난 발굴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주와의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유령 매장지 중 한 곳의 토지 소유주인 송씨문중에서 그동안 농사를 제대로 못 진 데 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까지 발굴 승낙은 어렵다고 한 겁니다. 송중에서는 이제 그 이걸 캐내가는 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캐내가고 원상복귀하고 그 전에 그 농사 못 적은 거 뭐 한 건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라. 이 계획이 된 거예요. 거의 회의록 이렇게 돼 있어요. 당장 발굴 사업에 착수하려 했던 행정안전부도 토지 사용 승낙 절차에 제동이 걸리자 난감한 상황. 한 필지를 사실은 그 문중에서 승낙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올해 사업으로 한정하면은 좀 차질이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인 대전 동구는 최대한 보상 협의를 맞춰 일정에 차질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끝냈고요. 네, 그래서 사용 승낙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대해서는 예. 이제 은지송 씨 회장님하고 그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가갖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70년을 기다린 유족들은 발굴 사업이 또다시 미뤄질까봐 애가 탑니다. 이 유족들의 아픈 그 쓰라린 과거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다는 그걸 조금이라도 감안하시면 그저 선정을 베푸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은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 좌익사범, 연좌제라는 꼬리표를 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족들의 나이가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유해 수습을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남부에선 28일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젖줄인 장강 주변으로 홍수가 번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세찬 비가 거센 물살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운전자를 차 유리창을 깨 간신히 구조합니다.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던 여성이 급류에 휩쓸리자 사람들이 도우려 달려갑니다. 물의 도시라 불리던 장강 인근 이창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2일 이래 무려 28일 동안이나 폭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꽝시 庄族 자치구부터 쓰촨, 꾸이저우, 후난, 짱시, 안휘까지 중국 남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특히 장강 아래쪽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作业的面积吧，差不多有这个2000平方米，所在的那个门店呢，有125户左右。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13개 성시에서 78명이 실종 사망했고 121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완공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샨샤댐이 홍수를 막아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1998년 장강이 범람했던 대홍수의 악몽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샨샤댐의 경우 구조가 변형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된 이후 올해는 붕괴설까지 돌고 있어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기로 하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해 감염병 총괄, 예방, 대응 기능과
의료 업무를 통합 배치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내 감염병 검사와 진단 업무를 전담하는 감염병 검사과도 신설해 검사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어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가 태안군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대해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태안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한 것은 어족자원 고갈과 해변 경관 악화를 불러올 뿐이라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바람도 만만치 않아서 충남 6개 지역에는 밤부터 강풍특보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까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대전 23도, 세종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과 아산의 아침 기온이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천안 22도, 아산과 서산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와 보령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수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 또 한 차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뼈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골짜기. 앞서 전해드렸던 아물지 않는 민간인 학살에 상처가 남아있는 골령골의 이름입니다. 총성과 포성이 멎었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도 분단은 현실이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골령골의 아픔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